가위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팀 버튼 세계의 주인공은 많은 경우 외톨이 혹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화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의 전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에 팀 버튼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오히려 영화 속에 펼쳐진 동화적인 면면들을 보면 아이 같죠. 대신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주류 문법에 따르지는 않지만 본인만의 칼을 조용히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광할 만한 영화적 세계를 펼쳐냅니다. 빅피쉬는 정확히 그런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팀 버튼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것 같아요. 불특정한 대다수에게 삶을 성찰하라거나 교훈을 주려 한다거나 그런 결을 갖고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말해 세상은 팩트가 아닌 판타지여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그 판타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러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위시해서 영화 속 빅피쉬, 거인 칼, 유령 마을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황수선화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If there was one thing you can say about that Bloom, was that I was intended for larger things. I was the biggest thing Ashton had. 앞서 언급했듯 이 영화는 판타지가 팩트를 이기는 영화입니다. 이건 부자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죠. 항상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판타지적으로 묘사하는 아버지에 대해 아들 윌은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그들은 3년이나 대화를 안 할 정도로 소원해집니다. 사실 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심지어 태어날 아이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계속 말장난 같은 이야기만 하니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던 아들이 결국엔 아버지에게 동화되어 이야기의 마지막을 축조해냅니다. 아들의 직업은 기자입니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하는 게 핵심인 직업이죠. 그런 사실주의자가 마침내 판타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승한다는 설정에서 빅피쉬는 판타지의 팩트가 흡수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오겠죠. 왜 팀 버튼에게는 판타지가 팩트보다 중요한가? 제 생각에 아버지에게 판타지는 과거를 윤색하는 도구 같아요.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하기 직전에 베네트 박사가 윌에게 묻죠. 자네가 태어날 때 빅피쉬 스토리로 가려지지 않은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냐고 말이죠. 윌은 모른다고 답하자 박사가 말해줍니다. 일 때문에 출생 순간을 보지 못했고 그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날의 반추에 빅피쉬를 소환해낸 이유는 그러한 안타까웠던 옛일에 대한 포장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은 마녀와 제니를 동일 인물이 연기하고 있다는 지점에서도 나타납니다. 블룸은 자신이 젊은 날 잠시 머물렀던 유령 마을이 파산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죠. 마지막 남은 제니의 집까지 보수에 성공합니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된 것 같아요. 제니는 블룸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으니까 명징하게 마음이 들통난 것일 거고요. 블룸은 자신의 사랑은 아내 산드라뿐이라며 거절하지만 제 생각에 블룸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외도를 할 뻔했던 상대를 마녀로 묘사하는 거죠. 어차피 자신의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판타지는 내가 되돌아보는 나의 삶에서 좋았던 날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잊고 싶거나 부끄러웠던 모습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에게는 자신의 삶을 판타지라는 장르를 빌어 이야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낭만적이더라고요. 말씀드렸듯 팀 버튼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각자 개인의 삶이니까요.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의 이런 가치관이 좀 우아해 보이기도 하죠. 다음은 빅피쉬, 거인 칼, 그리고 유령마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다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각각이 나타내는 걸 절대로 하나로 국한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블룸이란 사람에 대해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블룸 이꼴 빅피쉬입니다. 우선 영화의 끝자락에 블룸이 상상 속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아들에게 안겨 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 순간 그는 입에서 반지를 꺼냅니다. 빅피쉬를 잡기 위해 미끼로 반지를 사용했다는 영화 초반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블룸은 명징하게 빅피쉬인 거죠. 게다가 블룸은 결혼 후 외판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가제트 만능손 비스무리한 어떤 기계를 팔고 다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방랑인 거예요. 윌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장기간 집을 떠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빅피쉬의 성질이 이런 블룸과 맞닿아 있습니다. 빅피쉬는 몸집이 거대하고 일반 미끼로도 잡을 수가 없어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블룸과 마찬가지로 방랑객입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안주하지 않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게 유령마을에서입니다. 블룸은 귀신이 나온다는 기괴한 숲을 헤매다가 유령마을에 도착합니다. 현세인지 사후세계인지도 애매한 곳이죠. 유령마을은 뭔가 따뜻하고 이곳에 살면 영원히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마을이죠. 이때 블룸은 처음으로 어린 제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소녀는 방문객의 신발을 벗겨 마을 입구에 손이 닿지 않은 높이의 빨랫줄 같은 곳에 던져 걸어놓는 악취미가 있습니다. 블룸도 당하죠. 신발을 잃는다는 것은 이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령마을은 좋게 말해서 안정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간을 정체시키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흔들 의자를 계속 흔들거리거나 축제에서 뱅글뱅글 제자리를 도는 춤을 춘다거나 늘 한 곳에서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블룸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어느 지점에 편안해 보이는 어떤 순간에 정착하느냐 혹은 박차고 나가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가느냐. 그는 훗날을 기약하고 그곳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양갈래길에서 헤어져 다른 길로 걸어오던 칼과 재회하죠. 사실 함께 떠난 둘이 굳이 갈래길에서 찢어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칼은 블룸의 또 다른 자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칼이 처음 등장하기 직전의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소년이 블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몸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지면서 이상한 기계장치 같은데 몸을 맡기고 3년간 누워있던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는 백과사전을 탐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금붕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항의 크기에 따라 금붕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소년 블룸은 자신을 담을 세상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말하자면 그는 내적으로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칼과 만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에게 칼은 내적으로 거대해진 블룸의 자아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자아는 아직 거대해지긴 했지만 가다듬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블룸이 고향을 떠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헤어진 둘이 유령마을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블룸은 유령마을을 관통해내는 일종의 성장을 한 뒤에 비로소 칼이라는 거대한 내면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에게는 영화 빅피쉬에서 이 블룸이라는 인물이 가장 팀버튼의 의식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You ever think that maybe you're not too big, but maybe this town is just too small? They say when you meet the love of your life, time stops. And that's true. 빅피쉬의 가장 명장면은 아마도 에드워드 블룸이 산다라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일 겁니다. 그녀가 황수선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기숙사 2층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의 정원 같은 곳 전체를 황수선화로 채워놓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면은 CG가 아닙니다. 촬영 장소 근처의 미국 여러 주들에 있는 꽃집과 화원에서 1만 송이의 황수선화를 공수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의 스태프들이 일일이 심어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약한 예술가의 집착 정도로 치부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 이 장면은 가장 힘을 줘야 되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주제와 완전히 맞닿은 미장센이라는 거죠. 좀 뻔한 설명인데 결국 블룸이 과거를 판타지하면서 도착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인 것 같아요. 빅피쉬는 이러한 사랑 그놈에게 도달하기 위해 블룸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극복해내는지가 활기차게 묘사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랑을 쟁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위험, 돈, 피로 등등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그려지죠. 무엇보다 블룸을 비유하는 빅피쉬는 결혼 반지를 먹어 몸속에 머금고 있죠. 블룸이 죽기 전에 반지를 뱉어내는데 이런 행동은 저에게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사랑의 징표를 내 몸속에 각인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수선화 장면은 이러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는 쥐점이기 때문에 빅피쉬의 핵심인 거겠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팀버튼은 저렇게 몰입해서 만들어낸 것일 겁니다. 빅피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기보다는 팀버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에게 동화적으로 축조된 세계가 시각적 즐거움은 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군의 관객들에게는 생경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빅피쉬는 분명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빅피쉬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